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새 책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만년 대표작이자 그의 사상과 작가적 역량이 집성된 세계 문학사의 걸작 중의 걸작,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심리학의 대가 프로이트가 지금까지 쓰여진 가장 장엄한 소설이라고 극찬했고 20세기 최고의 과학자 아인슈타인마저도 내가 접한 모든 책 중에서 최고의 책이라 꼽았던 이 대작은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심연으로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단순히 한 가족의 비극을 넘어 삶과 죽음, 사랑과 증오, 선과 악,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대서사시인 이 책이 왜 시대를 초월하여 위대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도스토옙스키가 1879년부터 1880년까지 2년간 러시아 통보지에 연재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존속 살해, 친부 살해라는 끔찍한 사건을 둘러싸고 카라마조프 가문의 세 형제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죠. 19세기 후반 러시아 제국은 농노제 폐지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기존의 도덕과 권위가 붕괴했고 청년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신과 도덕을 부정하는 니힐리즘, 허무주의가 확산되던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소설을 통해서 신이 없다면 인간에게 모든 것이 가능한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소설은 추리소설, 범죄소설, 심리소설, 철학소설, 법정소설, 가족소설 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소설 장르가 한 권에 녹아있는 복잡하고 방대한 분량의 작품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 책 상중하로 되어 있는 3권의 두꺼운 책을 읽느라 시간이 좀 많이 걸렸었는데요. 오랜만에 아주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카라마조프 가문의 인물의 특징과 갈등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버지인 표도르 카라마조프는 타락한 구시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경박하고 욕망에 충실한 50대 중반의 아버지 표도르는 술과 여자, 돈에만 관심이 있었던 탐욕스러운 기생충 같은 인물입니다. 장남인 디미트리 표도르비치는 욕망과 충동의 상징입니다. 디미트리는 아버지와 똑같이 욕망과 충동에 휘둘리지만 그의 열정은 뜨겁고 정직했으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양심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마돈나의 이상과 소돔의 이상이 함께 공존한다고 표현하며 인간의 모순적인 이중성을 상징합니다. 디미트리의 삶은 결국 정열적인 러시아인의 캐릭터를 가장 잘 나타냅니다. 둘째인 이반은 이성과 회의를 상징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당시의 신세대 지식인으로서 냉철하고 이성적인 무신론자입니다. 그의 내적 갈등은 인간이 신없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막내인 알료샤는 신앙과 사랑을 상징합니다. 순수하고 따뜻한 영혼의 소유자로 수도원에서 조시마 장로의 아래에서 생활하던 견습 수도사입니다. 그는 신앙과 사랑, 긍정을 상징하면서 어두운 가족 안에서 유일하게 빛이라 불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형들의 갈등을 안타깝게 지켜봅니다. 서자인 스메르자코프는 냉소적 니힐리즘을 상징합니다. 표도르의 사생아이자 하인으로 간질병을 앓고 있었으며 자신 외에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냉소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 책의 줄거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리 대금업으로 상당한 재산을 모은 아버지 퓨도르 카라마조프는 사회적으로도 용서받기 어려운 파렴치한 인물이었지만 가정적으로도 못된 남편이고 무정한 아버지였습니다. 퓨도르의 첫 부인은 자신의 재산에나 관심을 보이는 남편에게 온갖 모욕을 당하다가 가출하여 결국 객사하고 말았습니다. 드미트리 퓨도르비치를 낳았고요. 재혼한 두 번째 부인도 퓨도르가 집안에 공개적으로 창녀를 끌여들이는 등 난잡한 생활을 일삼자 신경성 정신병으로 죽고 맙니다. 게다가 퓨도르는 두 부인과의 사이에 낳았던 배달은 어린 새 아들을 하인 그레고리의 행랑채에 방치한 채 주색에 빠져들었습니다.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내던 퓨도르의 새 아들은 후견인들의 도움으로 음란의 소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외지에서 어렵게나마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드미트리는 군사학교를 졸업한 후 거친 군인의 길을 걸었고 둘째 아들 이반은 대학을 졸업한 후 서구 니힐리즘에 경도된 채 반교회적 논문을 신문에 기고하여 사회적 주목을 집중시키는 지식인으로 성장했으며 셋째 아들 알료샤는 신앙심이 깊은 수도사로서 조시마 장로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을 떠났던 아들들이 아버지의 집을 찾음으로써 십수년 만에 어색하고 낯선 가족 모임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화해를 위한 카라마초프 집안의 새 출발이 아니라 희대의 비극을 알리는 서곡일 뿐이었습니다. 세 아들은 각기 카라마초프 집안의 생명력을 물려받고 있었으며 특히 큰아들 드미트리는 선악의 경계를 초월한 야수의 정열을, 둘째 아들 이반은 그와 대립되는 파괴적 지성을 지닌 아버지 퓨도르로부터 물려받았고 있었기 때문에 카라마조프 부자의 화합 자체가 이미 동질적, 이질적, 악마성의 충돌을 이겨낼 수 있는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죽은 어머니의 유산에 대해 권리를 갖고 있던 큰아들 드미트리는 아버지로부터 자기 몫을 마저 받기 위해 퓨도르와談판을 벌이러 찾아왔습니다. 또 모스크바에 살던 둘째 아들 이반은 형 드미트리의 요청으로 중재 역을 맡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퓨도르는 평소 낭비벽이 심한 드미트리의 생활비로 유산만큼의 돈을 이미 모두 지불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공정한 판결이 필요하다는 아버지 퓨도르의 제안대로 가족회의는 도시의 명망가와 수도승들이 배석한 가운데 조시마 장로의 암자에서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 퓨도르는 회의 참석자들의 한결같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인 광대짓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면서 회의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드미트리는 아버지 퓨도르의 농간대로 자신의 재산권을 순순히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자기의 몫의 유산을 받기 위해서 귀향했던 드미트리였지만 고향에 머무는 짧은 시간 동안 창녀 그루센카에게 넋을 빼앗기고 많은 돈을 탕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구나 그가 탕진한 돈은 자신의 약혼녀 까제리나가 맡긴 돈 3,000 루블 중에서 지출된 것이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드미트리는 그 돈을 되갚은 후에 그르센카와 결혼하여 새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드미트리에게 3,000 루블이라는 돈은 어느덧 자신의 명예를 지켜주며 미래를 보장해주는 행복의 열쇠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아버지와의 관계는 금전적인 문제 이상으로 얽혀 있습니다. 아버지 퓨도르는 드미트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루센카를 돈으로 매수하려 들었던 것입니다. 피해의식과 경쟁심에 분노하는 드미트리에게 아버지 퓨도르는 단지 어머니의 유산을 떼어먹는 협잡꾼이자 돈으로 사랑하는 여인을 매수하려는 가장 위협적인 연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상황 속에서 갈등하던 드미트리에게 조시마 장로의 암자에서 아버지 퓨도르가 보여준 파렴치한 행위는 참기 힘든 모욕이었습니다. 화가 난 드미트리는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서는 하인과 동생들 앞에서 아버지를 주먹으로 때리며 죽이겠다고 위협하다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돈을 만들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면서도 아직 믿음이 가지 않는 그루센카의 동태를 밤낮으로 감시합니다. 요리사 스메르자코프에게서 얻은 정보에 따르면 아버지 퓨도르는 3,000 루블이 든 봉투를 준비해놓고 그루센카가 자기의 여인이 되기 위해 집으로 찾아온다면 기꺼이 그 봉투를 내어놓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드미트리는 더욱 초조해졌고 그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내몰
올가미도 점점 옥죄어 왔습니다. 모든 음모는 아버지 집의 요리사이자 아버지의 일거수일투족을 드미트리에게 보고하던 스메르자코프로부터 비롯되고 있었습니다. 스메르자코프는 아버지 표도르가 그 옛날 거리의 미치광이 여인을 농락했다가 태어난 사생아였습니다. 그는 평소 고분고분하고 어리숙한 데다가 간질병을 앓는 덜된 인간처럼 보였습니다. 이반도 아무 생각 없이 그에게 자신의 니힐리즘 사상을 주입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메르자코프는 드미트리나 이반 못지않게 표도르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있었고 모든 것은 허용된다는 니힐리즘의 이론에 따라 모든 사회학의 근원이 표도르를 살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메르자코프는 자신의 정신적 스승인 이반에게 비극의 불똥이 튀지 않도록 도시를 떠나라고 권유하는 한편 드미트리에게는 그날 밤 그루젠가가 아버지 집으로 찾아올 것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립니다. 그리고 자신은 마치 간질병이 발작한 것처럼 일찌감치 쓰러짐으로써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습니다. 스메르자코프가 거짓말로 속이고 드미트리는 그루젠가가 정말 아버지와 함께 있는지 확인하려고 아버지 집 담장을 넘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문돈석을 하려고 마당에 나온 하인 그레고리를 들고 간 절구공이로 엉겁결에 내리치고 도망갑니다. 아버지 집을 빠져나온 드미트리는 그루젠가가 옛 남자를 찾아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피투성이가 된 채 그들을 찾아갑니다. 드미트리는 자신을 길러준 그레고리 영감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혼란스러웠고 한때 자신을 버렸던 옛 남자를 찾아 나선 그루젠가의 태도에 몹시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절망감에 빠진 드미트리는 마치 인생의 마지막 밤을 보내는 심정으로 지난번에 쓰고 남은 까제리나의 돈 1,500루블을 탕진합니다. 그러나 그루젠가의 옛 남자는 과거의 그 남자가 아니라 빈털터리가 되어 돈뿐이나 뜯어보려고 온 파렴치 안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실을 눈치챈 그루젠가는 마음을 돌려 드미트리의 진심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순간을 미처 느껴보기도 전에 드미트리는 신고를 받은 경찰들에게 친부 살해범으로 체포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날 밤 살해당한 사람은 하인 그레고리가 아니라 아버지 표도르였습니다. 그레고리가 절곡공유로 맞고 쓰러져 있는 동안 간질병이 발작한 척 누워있던 스메르자코프가 아버지 표도르를 살해하고 봉투에 들어있던 돈마저 가져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정황과 증거물들, 증인들의 증언은 한결같이 드미트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드미트리의 무죄 주장과 스메르자코프의 행동에 의혹을 품은 이반은 스메르자코프를 찾아가서 마침내 자백을 받아내고 맙니다. 스메르자코프와의 대화하는 동안에 이반은 그가 어리석고 무지한 하인이 아니라 자신이 전수한 니힐리즘으로 무장한 이데올로기의 괴물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이반은 스메르자코프가 살인범이라는 사실과 강탈한 돈을 찾아가지만 진범인 스메르자코프는 법정 증언을 거부하고 자살을 벌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미트리는 약혼녀 까제리나가 모스크바에서 초빙한 유능한 변호사의 치밀한 변론 덕에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드미트리가 아니라 이반을 사랑하던 까제리나는 결정적인 증거물을 제시하여 드미트리가 유죄 판결을 받게 만듭니다. 처녀 시절 까제리나가 드미트리로부터 받았던 모욕이 잠재되어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한 카라마조프가의 비극적인 가족사는 이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살인사건이라는 줄거리와 어느 정도 연관을 맺으면서도 병렬적으로 전개되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소한 다툼으로 자존심이 상한 소년 일류샤의 죽음 앞에서 친구들이 순수한 우정을 발휘한다는 대단히 단순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친부 살해라는 최악의 파멸로 끝을 맺는 성인들의 악의 세계와 대비되면서 이 이야기는 구원과 희망이라는 동심의 세계를 암시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위대한 이유는 단순히 살인사건을 다룬 범죄 소설을 넘어서 인간의 가장 깊은 본성을 탐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반의 무신론적 질문에 답하는 두 가지 핵심 테마와 상징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대신문간의 전설과 양파 한 뿌리인데요.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왜 시대를 초월하여 최고의 문학으로 인정을 받을까요? 첫 번째는 죄의식에 대한 심화된 통찰입니다. 작품은 살인을 저지른 스메르자코프 외에도 실제로 살인하지 않은 드미트리와 이반 모두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드미트리는 방탕한 삶을 죄라고 생각했고, 이반은 아버지가 죽기를 내심 바란 것을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죄에 대한 의도만으로도 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독자들에게 인간의 양심과 법과 윤리적 책임감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실천적 사랑의 제시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공상적인 사랑, 인류를 사랑하는 추상적인 사랑 대신 실천적 사랑, 즉 내 옆에 한 사람을 책임과 의무를 다해 사랑하는 중노동을 유일한 구원의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이 실천적인 사랑은 매우 어렵지만 나를 희생하며 타인을 사랑할 때 역설적으로 나를 온전히 회복하게 됩니다. 조시마 장로는 사랑하려는 시도를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가 그 사랑을 완성시킨다고 말하며 희망을 줍니다. 셋째는 불완전한 인간에 대한 존엄성 회복입니다. 카라마조프 가문의 5 인물들은 인간 내면의 다양한 측면, 즉 욕망, 이성, 신앙, 니힐리즘, 탐욕을 상징하며 그들의 갈등은 곧 우리 안에 있는 인간성의 전쟁입니다. 가장 비인간적이었던 표도르는 자식들마저 기억하지 못하는 짐승 같은 인간이었지만 가장 방탕했던 드미트리는 죄책감 속에서 타인의 고통, 굶주린 아이에 공감하면서 갱생의 길로 접어들고 냉철한 이반은 양심의 가책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막내 알료샤는 조시마 장로의 죽음과 그루센카의 양파 이야기를 통해서 신의 사랑은 썩지 않는 성인의 몸이 아니라 타인의 슬픔을 위로할 줄 아는 인간의 선한 마음에 기댄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투자로 거듭납니다. 결국 이 소설은 온갖 추악함과 폐륜이 난무하는 카라마조프 가문조차 존엄한 인간임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존재하고자 한다면 무조건 사랑해야 한다. 네 번째는 영원한 기억의 힘입니다. 소설의 마지막, 알류사는 죽은 소년 일류샤의 장례식 후 아이들에게 연설하면서 훌륭한 추억을 간직하는 것이 곧 구원의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한때 선량하고 훌륭했다는 기억, 그리고 서로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영원한 기억, 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영원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150년이 지난 지금 파괴와 분열, 단절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묵직하게 울립니다. 우리를 지옥 불바다에서 구해주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내미는 양파 한 뿌리의 선행과 그 양파 줄기를 함께 붙잡고 빠져나오려는 연대의 마음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보여준 것은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욕망과 이성, 신앙 사이에서 선택을 내리며 새로운 존재로 탄생할 수 있는 불완전하지만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라. 사랑만이 길이다. 이 거대한 질문 앞에 서고 싶으시다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책의 대신문관 편과 양파 이야기 편을 정리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